자, 교재 445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이라는 파트입니다. 아주 독특한 단원이죠. 제일 위에 체크 포인트 보십니다. 제30회 시험부터 중개실무 파트에서 출제 범위에 포함된 내용이고,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에 관한 장점 등이 주된 출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한 문제 정도 나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렇게 이제 체크 포인트를 정했고, 단원이 전자계약이죠. 아주 독특한 단원입니다. 전자계약이라는 단어는 원래 여러분 시험이 몇 회 시험이죠? 원래 여러분들은 32회를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지금 그 방금 읽었지만 29회 시험 칠 때 시험 요강에서 내년부터, 내년이 30회잖아, 그죠? 전자계약을 출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예고를 했으니까 30회 때 당연히 한 문제가 딱 나왔겠죠. 자, 그럼 작년이 31회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한 문제가 나올 거라고 봤는데 작년에는 출제가 안 됐어요. 원래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32회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몰라, 그죠? 모르지만 거의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진행이 되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원래 한 문제 정도 예상을 하는데 단원이 아주 편안하니까 꼭 익히셔야 됩니다. 특징이 뭔가 하면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랬잖아, 그죠? 거기 이제 포인트를 딱 가지고 한 장 넘겨보시면, 자, 446페이지 하단 전자계약의 의 이런 말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계약의 의 오른쪽 올라가면 전자계약의 개념 있는데 개념 한번 볼까요? 자, 447페이지 상단 전자계약은 밑줄 껐습니다. 종이계약서를 대신하여, 거기만 줄 딱 껐습니다. 그러니까 종이계약서가 없이 온라인으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하는 계약인데, 이런 2번 내려가면 전자계약은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이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의 둘째 줄에 태블릿 PC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전자서명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지금은 종이계약서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이 매도인 김갑동, 매수인 이열순, 금액은 5억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해서 도장을 딱 찍고 매도인 하나 주고 매수인 하나 주고, 그 다음에 한 장은 개공사가 몇 년 보관할까요? 5년 보관한다, 이렇게 법에서 공부하셨어요. 자, 그러면 거래계약서는 몇 장 작성한다? 3통을 작성해서 당사자들에게 하나씩 교부하고 자기도 5년간 보관하도록 법에서 공부하셨는데, 지금부터 전자계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종이계약서에 작성하지 않고 컴퓨터에다가 입력해서 엔터 탁 치면 저절로 계약서가 날아가서 국가공인기관에서 보관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이가 없는 계약서다, 이게 전자계약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이제 이게 시험용 아니겠어요? 자, 내려가 보면 2번에 1번에 1 무등록 중개업이 차단된다, 이런 게 시험용 아니겠어요? 자, 무등록에 줄 딱 꺼놓고 여러분 로그인 해야 엔터 칠 거 아니에요, 그죠? 로그인 하려면 뭐 자격증 번호, 등록번호 이런 걸 넣어야 되는데 무자격자나 무등록업자들은 들어올 여지가 없어지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을 차단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자, 2번에 거래 안전이 도모됩니다. 줄 딱 긋습니다. 여러분, 물건 하나를 왜 여러 명에게 파는 것을 이렇게 사기꾼이다, 뭐 부동산 사고 났다 이런 말 하잖아, 그죠? 근데 컴퓨터로 계약을 하니까 A동 101호에 대해서 거래계약서가 탁 올라가면 바로 또 똑같은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잖아, 이게, 그죠? 거래 안전이 도모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3번 당연히 컴퓨터로 입력하니까 계약서 위조 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 위조 변조 방지에 좋은 점이니까 밑줄. 그 다음에 4번 공적 장부를 활용합니다. 여러분, 스토리가 이렇게 안 돼요? 종이계약서를 작성해서 등기를 하려다. 그러면 구청에 가서 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떼가지고 등기소까지 들고 가야 되죠. 그럼 서류도 떼고 등기소를 가고 하는 것들이 다 생략되는 거예요. 왜? 컴퓨터로 해가고 국가기관에 딱 연결되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런다? 공적 장부를 활용할 수 있고, 그 둘째 줄에 보면 민원 첨부 서류가 최소화되는 거예요. 그 물건에 대한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이 같이 다 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무사 수수료도 30%를 할인해 줍니다, 등기할 때. 전자계약은, 그죠? 왜? 직접 서류 떼러 갈 일이 없으니까 30% 할인해 줍니다. 그런 좋은 말씀들을 5번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 다 같은 말이잖아, 그죠? 시간과 경비 절감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 큰 6번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됩니다.
바로 밑에 줄 것입니다. 불법 중개 행위를 차단할 수 있고 다운 계약서라든지 이중 계약서를 건절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그런 뜻이에요. 전자계약의 장점들이니까 이 정도 뭐 크게 뭐 암기하고 그럴 내용은 아니죠. 또 넘어가 봐요. 전자계약의 이익 뭐 이런 것도 알아놓으면 좋지 않나요? 1번 우대 금리를 적용해 준다. 전자계약 하면요. 대출 받았을 때 이자를 0.1% 까줍니다. 우대 금리 적용. 좀 전에 이야기했죠. 등기 수수료를 30% 할인해 줍니다. 왜? 자기가 서류를 직접 떼러 안 가도 되니까. 그죠? 그래서 수수료도 할인해 준다. 3번 대학생 등 임차인에게는 바우처 지원이 있다. 그게 10만 원 정도 국가에서 경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수수료 10만 원 깎아주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잖아. 그죠? 그거를 바우처라 그래요. 4번 별표 첫 번째 시험 문제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여러분 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 거래 30일까지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를 지난주에 진하게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전자계약을 딱 하면 컴퓨터로 자동으로 입력된다니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한 것으로 봐준다. 이게 작년에 문제였고 5번 확정일자도 부여한 것으로 봐줍니다. 그 별도로 확정일자 받으러 안 가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왜? 컴퓨터로 전자계약이 이게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6번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자동으로 보관되니까 개공사가 그거 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럼 뭐 분실의 이유 이런 게 없겠지. 그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이 됩니다. 지금 2페이지를 읽었는데 시험 보면은 그 안에서 거의 다 해결될 겁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이제 전자계약 시스템 이렇게 회원을 가입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갔어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절차니까 편안하게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에 있는 개공사한테 물어봤겠죠. 자, 이렇게 경비도 지원해주고 이자도 까주고 뭐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데 왜 이렇게 전자계약을 잘 안 합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제도가 도입된 지가 약 한 3년쯤 지났습니다. 2017년에 도입했으니까 한 3, 4년 됐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현장에서 이거를 몇 프로 쓰는데 하니까 한 15% 정도밖에 사용 안 해. 그럼 나머지 85%는 전부 다 종이 계약서를 쓴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이익이 많은데 왜 안 하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아까 보셨죠?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개공사들 별로 안 좋아해. 그거 그죠? 그러니까 의뢰인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자계약을 하면 개공사에 대한 상황 이런 게 다 들어가니까 개공사가 1년에 무슨 계약을 뭐 매매를 임대를 몇 건 했다는 게 저절로 다 나타나요. 그럼 개공사 입장에서 그거 다 나타나면 금액 이런 게 다 나타나 있으니까 수수료 얼마 받았을 거고 소득이 얼마쯤 될 거라는 것도 대충 거의 다 나타나잖아. 그죠? 그럼 개공사 별로 안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그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거로 말하면 그것 때문에 안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15% 정도 활용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늘어나겠죠. 이제 투명한 질서로 가는 사회니까.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전자계약 원래 출제되더라도 반드시 시험 맞추셔야 됩니다. 한 점수 반드시 받았던 단원입니다. 참고로 읽으시면 되겠고. 자, 이제 넘어가면 453페이지 중개실무 관련되는 법령이다 하여 우리 이제 기타 관련되는 법, 중개사법은 아니지만 중개실무에서 연결되는 법령들을 공부하는데 453페이지 하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출발을 합니다. 개공사 되는 사람들은 아는 것도 많아야 됩니다. 지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은 초상치는 법입니다. 아니 개공사가 이렇게 초상치는 법도 공부해야 되고 이것도 시험 범위에 나옵니까? 이제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좀 전에 우리가 분묘기지권 공부하셨죠? 자, 분묘기지권을 공부해 보면 소감이 어떻게 되죠? 분묘기지권을 내가 공부해 보니까 느낌이 어떠냐고. 이런 건 느낄 수 있죠.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했더라도 일정한 조건이 맞으면 철거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료를 내지 않는 권리, 즉 분묘를 보호해 주는 권리잖아. 그죠? 우리나라에는 이게 관습적으로 굉장히 세게 있으니까 이 분묘가 해마다 묘지의 땅이 넓어지는 게 여의도만한 넓이만큼이 자꾸 국토가 없어지는 거예요. 묘지로 쓰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가 안 되겠다. 이런 분묘 기지권을 인정을 안 해주려고 무슨 법을 만든다? 장사에 관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초상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는 분묘 기지권 인정 안 해준다 하는 법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분묘 기지권도 아까 중요하다고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한 문제. 장사에 관한 법률이 더 세련된 법에 세련되는 거. 그리고 또 한 문제거리가 되는 거라. 그죠? 그런데 이 장사에 관한 법의 특징은
이제 분묘를 인정 안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작게 만들어라. 면적을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요. 작게 만들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철거해라.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이 양이 아무리 많더라도 딱 공부하는 건 정해져 있다고. 면적과 기간을 이렇게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법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 장사에 관한 법률, 그 제목 밑에다가 453페이지입니다. 밑에 장사에 관한 법률표에 날짜 하나 적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시험 공부하면서 날짜 적는 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2001년 1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이거 하나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한자로. 자, 그래서 언제부터 적용한다고요? 2001년 1월 13일부터 이 법이 적용됩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얼마 됐죠? 한 20년 됐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장사에 관한 법이 이때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분묘기지권이라는 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 하나 알아야 됩니다. 2년 전에는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날짜를 공부하셨지만 시험에서는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이 법이 시행된 이전에만 분묘기지권이 인정돼준다. 그렇게 물으면서 날짜는 시험에 안 물었어요. 그냥 이 법이 시행된 이전에는 이랬으니까 날짜는 알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 그죠? 그렇게도 2년 전에 한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날짜 하나 정도는 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 법은 언제부터 적용한다? 2001년 1월 13일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분묘기지권 공부하셨잖아요. 분묘기지권은 이 법 전에만 있는 것들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법이 출발하면서부터는 분묘기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게 날짜 기준이에요. 넘어가서 자, 이 454페이지 상단에 용어의 정의 이런 게 나오는데 뭐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내겠습니까? 매장이란 이런 거 나옵니다. 시신, 시원한 말 나오죠. 2번 화장이란 뭐 불에 구워서 이렇게 나갈 겁니다. 자연장 뭐 이렇게 나오니까 비 오는 날 촛불 켜놓고 컴컴할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원할 겁니다. 그래서 용어 가볍게 한번 읽으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건 알고 살면 안 좋겠습니까? 밑에 9번 보시면 연고자라는 게 있죠. 그죠? 연고자의 줄 하나 꺼놓고 이건 시험 용어는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상식적으로 시신이 주인이 없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따지겠느냐를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 연고자 1번이 누구? 배우자가 가장 먼저 기준이에요. 2번 자녀, 3번 부모, 이하 생략. 그럼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뭐 형제, 자매 이래가지고 아무도 없다. 그러면 관할 보건소장도 뭐 8번째인가 순서에 들어가요.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연고자 순이에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한번 보시고. 매장, 화장 등의 신고 참고로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시험하고 나오는 것 관련되는 것 오른쪽에 묘지의 종류입니다. 개인 묘지는 말 그대로 한 개죠. 가족, 종중, 법인 이런 것들이 있고 제일 밑에 2번에 1번 오른쪽이죠. 개인 묘지 한 개 정도는 30일 내로 뭐 하면 된다? 신고하고 해라. 됐습니까? 신고. 그 다음에 2번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여러분이 생각해도 한 개 이상이잖아. 그죠? 규모가 큰 것들은 뭐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라. 허가. 넘어가서 사설묘지의 기준 면적입니다. 자, 이제 면적 중요합니다. 개인 묘지는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30제곱. 동그라미 하고 이 시간에 기억해요. 10평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가족 묘지는 100제곱이야 합니다. 100제곱. 동그라미. 종중은 얼마? 1000제곱.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것도 이상입니다. 이하도 아니고. 그거 10만 제곱미터 이상 줄 딱 꺼놓고 3만 평 이상으로 해야 된다. 시험에 잘 놉니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묘지의 면적이라면 2번 분묘 한 기당의 면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여러분 청구 공원 묘지 혹시 이런 데 가봤습니까? 가보니까 묘들이 다다다닥 돼 있죠. 그거를 분묘 한 기라고 해요. 한 기당 기준을 얼마로 한다? 10제곱을 합니다. 10제곱의 동그라미. 부부가 합장하면 15제곱 5평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 면적이 중요해요. 부모의 형태 상식으로 공부할까요? 봉부는 얼마? 높이는 1m 이내로 해라. 평부는 50cm로 해라. 그럼 봉부는 이거예요. 볼록한 거 이게 봉분이에요. 봉분. 이건 아무리 높아도 1m 밑으로 하라고. 그렇게 작게 만들어라 이 뜻이잖아요. 이게 그죠? 평분은 도시락 두꺼운 거지 이렇게 딱딱하는 거 보셨죠? 이걸 평분이라고 그래요. 평분은 얼마로 해라? 50cm 미만으로 해라. 그게 대통령령이에요. 그 정도는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설치 거리. 자, 내려가면 1번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개인 묘지 한 개 정도는 200m 떨어져야 돼. 그런데 종중, 문중 묘지는 300m 이상 떨어집니다. 2번이 중요합니다. 줄 것입니다.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되어 있거나
학교, 꽃가지만 줄 꺼놓고, 자, 20호 이상은 인가라든지 학교는 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 그죠? 거기서는 개인묘지 얼마 떨어져야 된다? 300m. 종중은 500m는 떨어져야 된다. 이게 거리. 여기서 좀 기억하고 싶으면 거기 2번, 1번 정도 체크합시다. 개인묘지, 가족묘지는 300m니까 학교하고 들어오면 여러분 얼마나 잡는다? 300 이래 잡아요. 학교.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몇 년제죠? 3년제잖아요. 학교 하면 300m. 그거 기준 하나 딱 잡고 계시라고 시험에서 잘 연결할 거니까. 자, 이제 기간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보면은 얼마 동안만 돌 수 있다? 1번 30년으로 한다. 30년의 동그라미. 근데 30년 만에 철거하시오. 이러면 섭섭한 사람이 있겠죠. 그 섭섭한 사람을 위해서 동그라미 2번 연장을 한 번 해줍니다. 2번에 3번 얼마나 됐습니까? 1회 연장하되 얼마? 30년 연장해 줍니다. 그러면 최대한 몇 년 들어올 수 있습니까? 60년까지만 돌아 이 뜻이겠죠. 내려가서 동그라미 5번 이제 어쨌든 설치 기간이 끝나면 시험에 한 2번 나왔어요. 몇 년 안에 철거해야 된다? 1년 이내에 철거하고 화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환합니다. 바로 밑에 참고라고 작은 글씨 있죠. 참고가 아니고 중요합니다. 그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01년 1월 13일부터 적용된다. 아까 시작했던 이야기죠. 이거 참고가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거기 별 하나 끄시면 이제 다 됐죠. 기간 다 됐고 처리 방법 나머지는 읽으시면 됩니다. 가볍게 보시고 더 세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458페이지 자연장지라는 게 또 나옵니다. 자연장지의 동그라미. 자,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지금 공부에 있는 건 묘지예요. 묘지는 어쨌든 이렇게 봉분이 뽕긋하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묘지라고 부른다면 지금은 이렇게 봉분이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거를 뭐라 부른다? 자연장지. 여러분, 잔디밭에 뿌렸다. 이런 거 들어봤나요? 나무 밑에 뿌렸다. 이거를 수목장. 이런 말 하는 거 보셨죠? 초목장, 수목장, 풍장, 바람에 날린다. 이런 거, 그죠? 옛날에는 화장에서 왜 영화에 보면 강물에 막 띄워보내면서 막 펑펑 울고 하는 거 보셨죠? 요즘 강물에 절대 못 띄워보냅니다. 하천 오염시킨다고 그것도 크거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자연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자연장지가 좀 더 세련됐으니까 내려가면 458페이지 자연장지라는 단어도 시험에 한 문제는 아니고 반 문제 나옵니다. 반 문제. 반 문제라는 것은 5개 지문 중에 한두 개 정도 지문으로 맞다 틀렸다 이렇게 싹 지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문제 거리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연장지 가볍게 보시면서 내려가면 2번, 1번 개인 자연장지도 조성하는 자 30일 내로 뭐 해야 된다? 신고사항이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가족 문중 자연장지도 바로 밑에 신고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신고. 3번 법인 자연장지. 당연히 법인은 규모가 크니까 허가 받아야 합니다. 허가의 동그라미. 자, 이제 지금부터 뭐를 잘 보셔야 되는가 하면 거기 459페이지 상단에도 내용이 있으니까 내용은 참고로 하되 밑에 표가 2개 있잖아. 그죠? 그래서 459페이지 밑에는 표에서 시험에 나온다고. 그 표 2개를 크게 동그라미 딱 찍으시고 자, 표에서 공부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이겁니다. 그 표를 딱 보니까 그 표 2개 중에 위에 표가 뭐라고 돼 있다? 개인묘지 찾았습니까? 옆에 가족묘지, 종중문중, 법인, 묘지잖아, 묘지. 그죠? 묘지는 봉분이 있다니까요. 그럼 아까 공부했어요. 개인묘지는 면적 얼마? 30제곱을 초과할 수 없다. 가족은 100, 종중은 1000,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렇게, 암기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때 개인묘지는 한 개니까 신고하면 돼요. 30일 내로 신고돼 있죠. 가족 종중은요, 허가 받아야 돼. 규모가 크니까 허가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밑에 이제 표하고 비교해봐요. 개인 자연장지 내용이 똑같죠? 30일 내로 신고하고 30제곱미터 내용이 똑같잖아요. 근데, 그럼 이 가족 묘지도 똑같잖아요. 근데 오면 종중, 문중은 위에는 얼마? 1000, 밑에는 2000 차이가 나잖아. 그죠? 그게 포인트라고요. 그거 줄을 딱 끊는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봉분이 있는 종중묘지는 그래도 1000제곱미터까지지만 이거는 봉분이 없으니까 좀 더 넓게 해줘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의식을 하시라고. 그래서 그거는 얼마죠? 2000제곱미터 이하로 만들 수 있고 그 바로 2000제곱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고하면 돼. 이것도 허가도 안 받아. 그죠? 근데 그 위에 묘지는 1000제곱인데 종중은 크기 때문에 뭐 받아야 된다? 허가 받도록 되어 있어요. 차이 나는 게 그거예요. 옆에 오른쪽도 차이가 나지만 포인트로 그걸 보시라고. 이거를 스스로 느낌을 안 가지시면 아까는 1000이라고 해놓고 종중문중은 지금은 또 2000이 맞다네 이렇게 정신없는 소리 막 하는 사람이 있다고. 뭐를 구분 안 하기 때문에
묘지와 자연장지를 구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묘지가 있는 것은 봉분이 있는 것은 그래도 허가받아야 돼. 근데 묘지가 없는 건 허가 안 해도 되겠죠. 가볍게 신고만 해도 된다. 그 포인트를 그 표에서 스스로를 딱 찾아내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건드릴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묘지와 자연장지를 구분해 보셨습니다. 넘어가시면 460페이지 등기특별조치법이 들어옵니다. 자,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은 이제 계약이 끝나고 나면 등기를 하니까 말 그대로 등기법이잖아요. 등기특별조치법. 첫 번째 내용이 뭐다? 오른쪽 가시면 금인이라는 제도가 들어오는데 이제 중개실무에서는 거의 시험이 안 나옵니다. 금인이 왜 안 나옵니까? 하고 물으면 계속 우리가 공부했지만 지금 두 사람이 사고 파는 계약을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고 들으셨죠? 그거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예요. 자,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하고 나오면 그 다음에 금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이야기가 계속 거래 흘러간다고. 금인은 받은 것으로 보니까 금인 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금인은 이제 시험에서 툭 떨어졌다고 기준이 그죠? 그래서 금인은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돼요. 시험 보면서 뚝 떨어졌고 또 등기법이기도 하고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한 장 넘기시면 465페이지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일명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명의신탁에 관한 법은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명의신탁에 관한 법률은 민법에서도 민사특별법에 한 문제 나옵니다. 민법에서. 또 이게 실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이니까 등기법에서도 나옵니다. 지금 우리 중개사법에서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럼 한 단원의 세 과목에서 나오는 건 유일하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나와도 하나 이상은 나온다. 이렇게 딱 잡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단어를 민법에서도 공부합니다. 또 등기법에서도 공부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할 겁니다. 중개사법에서도. 그래서 어떤 혹자는 이 단어는 그래도 중개법 선생님이 제일 잘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참고를 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세 군데서 나오는데 요 단어만큼은 중개법 쌤이 제일 잘하더라라고 한단단다 그래요. 한단단다. 그래서 단원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65페이지 명의신탁에 관한 법률이 출발을 하고 그 밑에 용어의 정의에서 그래도 명의신탁 약정이라는 뜻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거기 1번에 1 별표 놓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에 물건을 보유한 자, 사실상 취득하거나 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대내적인 게 속으로는 이 말이잖아요. 속으로는 실제 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는 약정을 명의신탁 약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말도 많지만 옆에다가 크게 무효 딱 적으시고 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예요. 그래서 크게 무효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이런 소리 하면 틀려요. 무조건 무효예요. 알았거나 몰랐거나. 자, 그러면 명의신탁이 지금 읽었지만 무슨 뜻이었습니까? 실제 권리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다 내 거면서 등기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세금 등을 아끼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명의를 맡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 내 거지만 네 이름으로 등기 좀 해놓자. 이거 무조건 무효예요. 알았거나 몰랐거나.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면 명의신탁에 의한 물건의 변동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 구분 안 하면 안 된다고.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 그 다음에 내 거지만 네 이름으로 등기해 놓자. 이렇게 약정은 무효지만 등기가 넘어갔어요, 실제. 그러면 물건의 변동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무효지. 내 건데 저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는 게 유효가 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물건의 변동도 무효. 그런데 이게 유효가 되는 곳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걸 구분 안 하면 막 내용이 파악이 안 돼. 아까는 유효라고 그랬다가 무효라고 그랬다가 막 이게 정신없는데 다시 약속은 무조건 무효. 약정은. 그죠? 그 다음에 그 약정에 따라서 등기가 넘어가면 무조건 그것도 무효. 그런데 그게 유효가 되는 데가 있다고. 됐죠? 그 유효를 포인트로 해서 계속 문제는 물어요. 자, 그러면 실명 등기 의무 밑에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돼요. 46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그게 이제 시험 내용이고 답인데 별표 딱 찍어놓고 이 네 개를 위해서 그림을 3번이나 그린다고요. 그러니까 466페이지 상단 효력 1번 방금 했잖아.
명의신탁 약정은 뭐 무조건 무효의 동그라미. 방금 했잖아요. 2번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도 뭐 무효. 기본적으로 무효지. 내 걸 네 이름으로 등기해놨는데 이게 정상이 될 수가 없잖아. 그죠? 무효. 3번 또 한 번 더 별표.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 수탁자가 이 명의를 받은 자를 수탁자랍니다.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자 알지 못한의 밑줄, 그거를 선의 그래요. 선의인 경우에는 물권의 변동은 뭐다? 유효. 봐요. 유효가 되는 곳이 하나 나오잖아. 그죠? 그래 이게 시험의 문제라고요. 유효. 4번도 그 유명한 말입니다. 이런 명의신탁 약정과 물권의 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말은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1, 2, 3, 4를 위해서 그림을 세 가지를 그리는데 일단 그림에 대한 제목부터 보셔야 돼요. 이자 간의 명의신탁 밑줄 딱 긋고 그림으로 설정 눈으로 한번 봐요. 설정. 제일 밑에 내려가면 큰 2번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이름이 시험에 나와요. 이름이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3자 간의 명의신탁이다. 그래요. 오른쪽 제일 하단 세 번째 계약 명의신탁 시험에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계약 명의신탁 별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명의신탁에 관련된 그림을 세 가지를 그리는데 요 세 가지를 세 번이나 반복하니까 똑같은 내용이 가다가 차이 나는 것들이 시험에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뭐가 차이 난다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그리지 말고 잘 들으시고 자기 혼자서 한번 따로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명의신탁은 세 가지 모양입니다. 첫째 뭐 이자 간의 명의신탁 제목 줄 것이었죠. 두 번째는요 3자 간의 명의신탁. 세 번째는요 계약 명의신탁이 있다. 계약 명의신탁이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이자 간의 명의신탁 그림이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 실제 권리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권리자니까 자기 물건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이 걱정이 수업됩니다. 국무총리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관이나 총리 지명 받으면 청문회 하는 거 보셨죠? 청문회 할 때마다 나오는 게 뭡니까? 뭐 전입 부당하게 전입 신고했느냐, 농지 투기했느냐, 계속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 그죠? 예전에 그죠 MB 대통령 시절에는 환경부 장관이 여성 장관이었는데 환경부 장관이 이제 지명을 받았어요. 그럼 지명받으면 청문회 넘어가잖아. 그죠? 근데 이 여성 장관이 평생을 서울에서 교수 생활을 했는데 강원도에 땅이 많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평생을 교수 생활한 사람이 이 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농지는 아까 보셨죠? 농취증을 받아야 되니까 그 옛날에는 그 지역에서 살아야 돼. 몇 킬로 안에. 그럼 그렇게 살아야만 그걸 내가 소유할 수 있었거든. 그죠? 근데 직업이 서울에서만 평생 그 교수를 했으니까 부당하게 전입신고했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런 문제가 나오겠죠. 또 투기하는 목적이 아니냐? 이런 게 나오니까 그 장관이 나는 자연을 사랑할 뿐이지 투기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자연을 뭐 한다고요? 사랑할 뿐이지. 이래가지고 장관 수준이 저래가 되겠나? 이거 청문회 가지도 못하고 나가야 됐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게 지금 비일비재하잖아.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실권리자가 장관 지명을 받았는데 이 부동산이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넘겨놓는다고. 이걸 뭐라 그런다? 등기상 소유자다. 이렇게 부르겠죠. 어떻게 넘길까요? 가짜로 팔았다라고 매매 계약서를 하나 만들어요. 이거를 가장 매매를 한다고. 내가 니한테 팔았다라고 계약서 하나 만들면 되잖아. 그죠? 이거는 유효다, 무효다? 당연히 무효지. 가짜를 유효를 할 수 없죠. 이런 가장 매매에서 물건이 변동, 등기도 넘어갔어요. 유효, 무효? 당연히 무효지. 유효가 될 수가 없지. 그죠? 자, 그러면 등기상 소유자로 이름 넘어와 있지만 이 사람 자기 것 아니죠. 근데 이거를 제3자에게 뭐 했다? 양도했다. 양도는 고상한 말이고 팔아쳐먹었다 이 말이에요. 팔아쳐먹더라도 완전히 뭐하다? 유효하다. 아까 했잖아요. 3자는 이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대항할 수 없다. 그럼 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타인에게 등기를 넘기면 이 사람 팔아먹어도 이 부동산을 못 찾아오게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제 팔면은 그런데 아직 안 팔았다고 치면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잖아요. 가짜로 팔고 가짜로 등기되어 있잖아요. 그죠? 빨리 뭐 해야 된다? 원위치 정상을 시켜야 되겠죠. 정상을 하려면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은 내 거요 주장을 해야 넘어올 거 아니라 그죠? 그럼 내 거요 하는 순간 맡긴 자 신탁자가 딱 되고 타방 당사자는 자동으로 받은 자 수탁자가 되겠지. 신탁자가 되는 순간 5년 징역 2억 원 벌금이에요. 이게 시험에 나와요. 5, 2 이렇게. 지금 이 법이 만들어진 지가 여러분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5년 징역에 2억 원이면 벌금이 세잖아. 그죠? 근데 30년 전에 기준으로 하면 이거 50년 징역에 20억 벌금하고 똑같아요. 그만큼 범위가 크다고. 그래서 자기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기면 완전히 이제 뭐 요즘도 가끔 뭐 LH 때문에 나오지만 폐가 망신하도록 하겠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와요. 폐가 망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자, 맡김 자 어떻게 된다? 5년 징역 2억 원 벌금. 받은 자는 3년 징역 1억 원 벌금에 처해요. 여러분 이게 5, 2가 나와야 여기 3, 1이 섞이는 걸 섞어서 섞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3년 징역 2억 원 벌금 이런 게 시험에 막 흘러가면 막 비슷비슷하게 보인다고. 그래서 5, 2, 호박, 수박 이렇게 기억해요. 뭐라고요? 5, 2, 호박, 수박. 그러면 여기 3, 1을 찾아낸다고 여러분들이. 그죠? 그리고 30%의 뭐 매기고 과징금 매기고 1년 안에 제자리 안 돌려놓으면 10% 다시 1년 내내 그 2년이죠. 안 돌려놓으면 20%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이래 되죠. 법이 얼마나 센가 하면 자기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겨놓으면 넘긴 자 5년 징역 2억 원 벌금, 받은 자 3년 징역 1억 원 벌금에다가 넘겼으므로 30%의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뺏어가고 30% 그죠? 1년 안에 제자리 안 돌려놓으면 10%, 2년 안 돌리면 20%니까 2년 안에 안 돌려놓으면 60%도 다 뺏어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5년 징역 2억 원 벌금에 해당돼요. 수탁자는 3년 징역 1억 원 벌금. 만약에 이 등기상 소유자가 팔아먹었다. 그럼 당연히 우리 판례는 뭐를 적용한다? 횡령죄를 당연히 적용하겠다. 당연하죠. 이거 그죠? 자기 몽을 아닌데 팔아먹었으니까 횡령죄는 적용한다. 이게 두 사람 간에 일어나는 명의신탁 가장 기본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형. 자, 이제 3자 간의 명의신탁인데 뭐가 차이 나는가를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되는데 세 사람 간의 명의신탁은 이렇게 일어나겠죠. 물건을 파는 자를 뭐라 부르지요? 매도인. 사는 자를 뭐라 부르지요? 매수인. 그러면 되겠죠. 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가 일어났다. 유효, 무효. 당연히 유효지. 여러분 이걸 무효로 할 근거가 없잖아. 두 사람이 사고 팔았는데 유효. 자, 그러면 등기도 이렇게 탁 넘어가면 이제 끝났겠지. 그죠? 근데 매수자가 야, 등기는 내 믿을 수 있는 동생 이름으로 좀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동생 이름으로 해달라라고 두 사람이 뭐가 있었을 것이다. 명의신탁 약정은 있었겠죠. 명의신탁 약정은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무조건 무효예요. 이거는. 자, 이거 무효인 상태에서 매도인이 그래 알았다 하고 등기를 이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팔기는 이쪽으로 팔고 등기를. 그때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물건의 변동,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당연히 무효. 이게 유효가 될 수가 없다는 건 이해합니까? 무효. 그러면 등기상 소유자는 자기 이름으로 넘어와 있지만 자기 것이 아니죠. 아닌데 제3자에게 뭐 했다? 양도했다. 양도는 편안한 말이고 자연스럽게 말하고요. 팔아 드셨다. 뭐 누가 또 팔아 드셨습니다. 팔아 드시더라도 완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선악을 불문하고 알았거나 몰랐거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안 팔았다고 한번 쳐봐요. 지금 여기까지만 딱 보면 이거 잘못됐다는 건 이해합니까? 팔기는 저쪽으로 팔고 등기는 이쪽으로 왔잖아. 그죠? 그리고 이 등기가 지금 무효이니까 빨리 제자리로 옮겨야 돼. 등기가 무효니까. 제자리로 옮기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원래 소유자에게 등기는 다시 돌아가고 이제 매수자가 내가 샀으니까 등기를 넘겨주시오. 이렇게 청구를 해야 돼. 넘겨주시오라고 청구하려면 내 거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내 거라는 증거를 댔으니까 신탁자가 되겠지. 타방 당사자는 아까는 동생이라 그랬지만 수탁자가 딱 됩니다. 신탁자가 되는 순간 5, 2 기억납니까? 호박, 수박, 5, 2 호박, 수박. 그래 여기 얼마 갖다 붙이고 3, 1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30%의 뭐 매기고 과징금 1년에 안 돌려놓으면 10%, 2년에 안 돌려면 20%의 뭐도 부과된다?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그리고는 또 재밌는 것, 이때 수탁자가 자기 것도 아닌 상태에서 팔면은 당연히 횡령죄를 적용했었는데 이게 또 판례가 바뀌면서
횡령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의미가 있죠. 이것도 하나 체크하셔야 됩니다. 판례가 바뀌면서 횡령죄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세 사람, 이걸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 합니다.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총괄해서 계약 명의신탁은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자, 물건을 파는 자를 뭐라 부릅니까? 매도인. 사는 자를 뭐라고 부를까요? 매수인. 여기까지는 쉽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가 일어났다. 유효, 무효? 당연히 유효. 이거를 무효로 할 근거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는 매매도 일어났지만 정상적으로 등기도 일어났다. 물건의 변동은 유효, 무효? 당연히 유효. 아무 문제가 없죠. 자기가 사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했으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누가 있었다? 자금주가 있었어요. 무슨 뜻이죠? 자금주가 자금을 지원하면서 야, 네 이름으로 등기해놔라 이랬다 이 말이에요. 자금을 지원했으니까 이거를 명의신탁이라고 부르고, 명의신탁은 지금 출발할 때 무효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예 무조건 무효예요. 자, 그럼 이제 매수자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지만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자금주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매수자가 부동산을 3자에게 뭐 했다? 팔아 드셨다. 양도했다. 그죠? 양도하더라도 무조건 유효. 3자는 알았거나 몰랐거나 대항할 수 없다. 선악을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시험에 나왔던 게, 그래서 자금주가 억울하잖아요. 내 돈 주고 사가지고 저기 팔아먹었으니까. 그래서 3자에게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무조건 X예요. 부동산은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그랬잖아.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부동산은 못 받지만 뭐는 할 수 있습니까? 야, 돈은 내놔라. 그래야 안 되겠어. 그죠? 그래서 부당이득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다. 근데 부당이득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려면 내 거라는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 거다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뭐가 된다? 신탁자가 되고 타방 당사자는 수탁자, 받은 자가 되겠죠. 되는 순간 5년 징역 2억 원 벌금이에요. 부당이득 반환 받으려고 하다가 5년 징역 가야 되죠. 5년 징역 2억 원 벌금에다가 타방 당사자는 얼마로 간다? 1 찾아내고 30%의 과징금 매기고, 그리고 1년에 안 돌려놓으면 10%, 2년 안에 안 돌려놓으면 20%의 이행강제금은 없고, 이게 또 시험용이에요. 왜 여기는 이행강제금이 없는가 하면 지금 여기 등기가 유효하잖아요. 유효한 등기를 야 1년 안에 돌려라, 2년 안에 돌려라, 그럴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 등기가 유효니까 또 정리될 거, 팔아먹더라도 유효한 등기를 팔았으니까 당연히 횡령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 그죠? 그래서 횡령죄를 적용하지 않는 건 딱 하나였는데, 나머지들은 횡령죄 적용하다가 요게 안 하는 걸로 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좀 그런 대로 희석이 되어버렸죠. 어쨌든 여기는 횡령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도 시험에 잘 나왔어요. 왜 횡령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등기가 유효한 상태에서 팔았기 때문에 횡령죄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등기가 유효한 것이 계속 시험에서 거는데, 이게 왜 유효하죠? 왜 유효하냐고. 매도인은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잖아요. 이쪽으로 팔고 이쪽으로 넘겼으니까. 그죠? 그래서 선의의 매도인에 의한 물건의 변동은 유효해요. 근데 같은 매도인이라도 여기 한번 봐요. 이 매도인은 이 사실을 안다 모른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팔기는 이쪽으로 팔고 등기를 이쪽으로 넘기면서니까. 이 사람을 유일하게 뭐라 부른다? 알고 있었으니까 악의의 매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지문에서 악의의 하면 이 그림이 생각나야 돼. 악의의 매도인에 의한 물건의 변동은 무효예요. 무효. 같은 매도인이라도. 그죠? 자, 이제 다 그림을 다 그렸는데 차이 나는 게 보이십니까? 차이 나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세 가지 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매가 무효인 것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가장 매매는 무효. 그죠? 나머지 매매는 뭐? 유효. 매매는 뭐? 유효예요. 조심해야 하는 말은 3자 간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고 하면 틀린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명의신탁은 나쁜 놈이 하는 거니까 하고 자꾸 이 무효를 갖다 걸고 싶어져요, 그게. 그래서 무효가 되는 건 하나밖에 없다니까 요거 무효. 그죠? 자, 그 다음에 물건의 변동. 등기는 아까 했잖아요. 등기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무효라 그랬잖아요. 무효. 여기도 무효. 그런데 이 등기가 여기만 오면 유효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용인 거라, 그죠?
이거를 뭐라고 들어온다? 무효 들어오면 X예요. 왜 유효라고 그랬죠? 선의의 매도인에 의한 물건의 변동은 유효. 모르고 있으니까 차이 나는 거 보라고요. 신탁자 5, 2, 수탁자 3, 1, 30% 과징금, 이행강제금 착착착착 다 붙습니다. 착착착착 다 붙는데 여기만 오면 또 희한하게 이행강제금이 없고 이런 걸 잘 보시라고. 왜 이행강제금이 없다고요? 등기가 유효한 상태에서 팔았으니까 1년 안에 돌려놓고 2년 안에 돌려놓을 수가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자간 명의신탁까지 해서 다 정리가 했고 추가로 교재 지금 정리하겠지만 여기 3자에 대해서는 봐요. 똑같잖아요. 알았거나 몰랐거나 완전히 유효하다. 3자는 알았거나 몰랐거나 완전히 유효하다. 3자는 알았거나 몰랐거나 완전히 유효하다라고 나갔는데 3자가 여기에 무효가 되는 게 판례가 있어요. 그게 적극적인 배임이라는 말이 오면 무효를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3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유효인데 배임 행위로 인한 하면 무효가 하나 있다고. 그럼 이때 배임이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 직책이나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보는 것을 배임 행위라 합니다. 이거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통합니다. 자, 다시. 배임이 뭐라고요? 배임. 자기 직책이나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보는 것을 배임 행위란다. 그죠? 직책이나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 이 말이잖아요. 3자가 법을 잘 알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탁자 보고 야 이거 원래 네 거 아니잖아. 나는 알았거나 몰랐거나 완전히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으니까 싸게 빠르게 팔아라 해서 적극적인 배임 행위가 들어갔다면 3자는 무효라는 판례가 있다. 그죠? 그럼 배임하면 3자는 뭐? 무효. 나머지는 전부 알았거나 몰랐거나 유효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세 가지를 전달했고 여러분 참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 갑과 을 사이에 봐요. 갑과 을 사이에 매매가 일어나고 등기는 병으로 했다. 그럼 갑을 병하면 되잖아. 그죠? 그때 병이 정에게 다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을 병정 놓고 유효 무효 이렇게 편안하게 따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악의의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는 이렇게 물으면 이것도 유효잖아. 그죠? 그럼 악의의 신탁자가 누군지, 그다음 갑자기 신탁자가 왜 나오는지 이걸 정신을 못 차리면 이걸 헤매기 시작한다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봐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는 뭐? 유효. 등기도 유효. 자금주가 자금을 지원하면 무효. 근데 팔아 처먹어도 당연히 유효. 이렇게 하면 알아듣는데 이거를 선의의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의 매매는 이렇게 묻는다고. 당연히 이게 뭐다? 유효. 등기도 유효. 그 용어를 이제 힘들어 한다고 이거를. 여기다 또 가벌병, 막 A, B, C 하면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가 봐. 그죠? 이게 이제 훈련이 돼야 된다고. 그죠? 그게 훈련이에요. 이제 기본 틀을 이렇게 딱 잡아놓고 오늘만 수업하고 말 것도 아니고 10월 달까지 계속해서 이러면 연결해 갈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도 볼 거고. 자,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가 내용이 있습니다. 한장 넘겨보시면 교재 468페이지 하다 명의신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기 부동산은 타인의 이름으로 하지 마라 그랬잖아. 하면 무조건 무효니까. 근데 제외해 주는 게 있어요. 타인의 이름으로 돼 있어도 돼. 어떤 거?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제목에 동그라미 합니다.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는 제외되니까 처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수업한 적은 있지만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민법에서도 듣는데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제가 앞에 분에게 돈을 1억 빌려주세요 그럽니다. 그럼 앞에 분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돈 있다고 치고 돈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돈 있다고 치고 1억 빌려주세요 하면 뭐라고 이야기한다? 담보를 제공하시오 그러잖아. 그죠? 내가 1억 빌려줄 테니까 갚겠다는 담보를 제공해라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런데 제가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를 저당을 잡고 돈을 1억 빌리는 것을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여러분 아파트 담보대출 한번 해보셨습니까? 1억 정도 하는데 경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요. 옛날에는 경비 한 80만 원 들었어요. 그 경비를 옛날에는 돈 빌리는 내가 부담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 해서 지금은 은행이 부담해요. 어쨌든 간에 경비는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 돈을 내가 일주일만 쓰고 갚을 돈인데 저당권을 설정하려니까 경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니까 다시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1억을 빌리면서 아파트를 가등기를 해줄게. 근데 내가 돈 못 갚으면 네가 본돈께서 가져가면 될 거 아니냐 하고 1억을 빌릴 수 있다니까요. 이를 뭐라 부른다?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로 가등기를 하고 돈을 빌렸다고. 그런데
드디어 내가 돈을 못 갚아줬습니다. 그럼 우리 아파트지만 저 이름은 돼 있겠죠. 이거는 명의신탁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왜?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 재산을 관리할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처벌하지 않는 거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기억하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 가등기담보법 민법에 쓸 때는 청산한다고 이게 청산이라는 말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오른쪽 올라갑니다. 상호 명의신탁 처벌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두 사람 이상이 구분 소유에 줄긋고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공유 등기도 동그라미 그게 상호 명의신탁 서로 이름을 빌려준다 그런 뜻이에요. 상호 명의신탁이니까 봐요. 여기 부동산이 갑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막 건물도 이렇게 있는 땅이라고 칩시다. 자, 근데 형편이 안 좋아서 갑이 분할을 해가지고 요거를 을에게 50%를 팔면 되는데 야, 갑이 을을 보고 이럽니다. 내가 지금 이걸 팔면 되는데 이게 건물도 있고 이러니까 팔기가 어려워. 그래서 네가 지분으로 50%를 구입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을이 내 지분 50%를 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토지에서 이번에는 갑과 을이 얼마씩 5대5로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 부른다? 공유등기. 두 사람 이상이 구분 소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공유등기는 서로 이름을 50%씩 빌려주는 모양이니까 이거 명의신탁으로 보지는 않는다. 되겠죠? 공유등기 구분 소유. 세 번째, 신탁재산도 처벌하지 않겠다.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서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보통 그런 말 들어봤죠. 자기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했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뭐 성당에 기부했다. 이런 말. 내 재산이지만 성당 이름으로 등기되는데 그게 신탁법에 따라서 했다면 처벌하지는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명의신탁에서 제외해 주는 건데 자세히 보면 5개로 지문을 띄운다고. 자, 봐요. 명의신탁에서 제외해 주는 거 첫째 뭐?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 공유등기 다 같은 말이잖아요. 이거 마지막에 신탁재산. 이러면 5개를 딱 뽑아놓고 아닌 놈 하나 딱 갖다 건다고요. 그렇죠. 제목을 잘 보시라고요. 자, 요거는 명의신탁에서 제외해 주는 거라면 이번에 오른쪽에 또 별표 4번 종중이나 배우자 종교단체는 특례를 인정해 주겠다. 특례란 말은 명의신탁 해도 좋다 이 말이 해도 좋다. 그죠? 누가 해도 좋다고요? 종중 동그라미 배우자 동그라미, 종교단체 동그라미예요. 여러분 종중은 이해됩니까? 종중은 왜 명의신탁을 해도 좋은가 하면 김해 김씨 그죠? 김해 김씨 충정공파 이걸 종중이라고 부르는데 김해 김씨 충정공파 재산이 경상남도 김해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용인에도 있고 뭐 안양에도 있고 인천에도 부동산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전국에 부동산이 흩어져 있는데 국가가 재산세 매길 때도 전국으로 고지서 다 날려야 되고 그럼 그 종중에서도 그걸 다 모아서 뭐 재산세도 내야 되고 서로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중재산을 대표자 김갑동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그러면 김갑동이는 자기 부동산이 아니지만 종중재산이 등기되고 이 사람에게 세금도 매기고 이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면 서로가 편한 거예요. 국가도 편하고 자기도 편하고. 그래서 종중재산이라면 관리의 편리상 뭐하게 해주겠다? 명의신탁해도 좋다 이 뜻이에요. 특례. 그죠? 관리의 편리상 종중은 인정해준다. 누구도 인정해준다고요? 배우자도 인정해준다. 이해됩니까? 자, 여기 아파트가 부동산이잖아요. 김갑동이 구입을 했어. 그러면 지금 우리 이 법은 김갑동 이름으로 등기해라. 실거래자 이름으로 등기하는데 이를 타인인 이열순으로 등기를 하면 명의가 신탁됐잖아요. 근데 두 사람 사이가 무슨 사이다? 배우자 관계다. 그러면 인정해주겠다고. 그죠? 배우자는 왜 인정해줄까요? 종중은 관리의 편리상. 배우자는 왜 인정해줄까요? 배우자는 사랑하니까 뭐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법조문에다가 사랑하니까 배우자는 가능하다 이런 게 적기가 좀 못하잖아 지금 그죠? 배우자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도 수업도 너무 잘하면 걱정인 게 집에 가가지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왜 내 이름을 등기하지 않는데 뭐 이래가지고 또 학원 때리치우나 소리 나오고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뭐 사랑하니까 이건 제가 하는 소리고 사실은 배우자는 당연히 이걸 왜 인정해 줍니까? 어떤 분은 뭐 일심동체니까 일심이체도 많아요 배우자도. 근데 일심동체니까 뭐 이래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지끼 지끄고 내끼 내끄고 뭐 하여튼 그래야 하는데 어쨌든 배우자를 해도 좋아요. 인정해줘요. 사랑하기 때문에. 세 번째 종교단체도 인정해줘요. 종교단체는 투기할 거라고 보지 않는다는 뜻인데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종교단체도 부동산 투기한다 안 한다? 아이 몰라 뭐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법을 종교단체도 안 하는 걸 내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명의신탁을 해도 좋다. 이게 특례 해도 좋다. 첫째 누구? 종중. 두 번째
배우자. 종교단체는 좋은데 여기 시험에 나올 때 조심할 게 딱 하나 있다니까요. 거기 첫째 줄을 줄 것이야 돼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줄 거야 돼요.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 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여기 의 말이 들어가야 돼. 경우에는 명의신탁에서 제외한 등기는 유효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자, 종교단체나 배우자, 그리고 종중은 항상 특례를 인정한다 하면 틀려요.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된다? 조세 포탈이나 법령상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 말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김갑동이가 아파트를 사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안 하고 배우자 이름으로 하는 거는 괜찮는데 이렇게 하면 압류를 피할 수 있다. 세금이 자기에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옮기면 인정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정 안 되는 게 뭐라고요? 조세 포탈이나 법령상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때 세 가지는 인정해 준다. 특례까지 공부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넘어가면 확인. 명의를 맡긴 자 뭐라고 제재를 했습니까? 5, 2, 호박, 수박 기억하라 그랬죠? 5, 2. 이게 잡아야 수탁자는 얼마? 3, 1 찾아냅니다. 아까 2번, 1번 과징금 이야기했죠? 명의신탁에 30% 과징금 매기는데 그게 또 30% 하면 틀려요. 시험도 아주 까칠하게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까지 줄 것이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1억짜리를 넘겨도 30% 과징금, 100억짜리를 넘겨도 30%는 좀 뭔가 안 맞잖아. 그죠? 그래서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매긴다. 그거예요. 시험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정확하게 30%를 매긴다. X. 그거 찾는 게 답이었어요. 그거 범위 안까지 줄 거넣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30% 범위 안인데 그러면 누구는 몇 프로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 그래서 제일 밑에 보충해서 표가 있는데 절대로 표 암기하지 말고 보기만 합니다. 금액이 5억일 때는 얼마 매깁니까? 5%. 오른쪽으로 가봐요. 그리고 5억인데 1년 미만에는 얼마? 5%. 그럼 합이 얼마? 10% 매긴다 이 말이에요. 다시 금액 두 번째 칸 보니까 5억에서 30억은 얼마? 10%. 그게 오른쪽 올라가서 두 번째 칸에 만약에 기간이 1년을 초과했다면 얼마? 10%. 요래 걸리면 두 개 합치면 얼마? 20%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몇 프로까지 매길 수 있다? 30% 매길 수 있다는 취지의 그 표 암기할 필요는 없다. 이행강제금 오른쪽 갑니다. 3번에 이행강제금 했죠. 동그라미 2번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실명 등기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0%의 뭐 이행강제금 다시 1년이 지나도록 다시 1년이 지나니까 이거 몇 년? 2년이죠. 이때는 얼마? 20%를 이행강제금입니다. 필기 다 했던 것들입니다. 가볍게 교재 보시면서 칠판에 있는 그림 세 가지의 차이점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갈 겁니다. 명의신탁에 관한 법률 보셨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주택임대차입니다.